안녕하십니까, 김민국입니다. 우선주나 지주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장은 거의 막바지에 온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주, 실적주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테마를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눈이 간 주식이 지주회사다 라는 의미지요. 자회사들이 다 오르고 나면 그 뒤에 마지못해 지주회사가 더 작은 폭으로 뒤따라 상승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주회사를 상대적인 열등제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그간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지주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들의 상승을 대세 상승장의 마지막 구간으로 생각하는 불편한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지주회사가 재평가될 만한 요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주회사는 할인보다는 할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 중에는 지배구조상 가장 상단에 있는 회사만 산다는 투자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득을 보는 회사는 결국 기업을 지배하는 최대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거죠. 실제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거의 하나의 예외도 없이 지주회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외에도 상표권 로열티 수익과 임대료 수입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부터 그룹의 상표권과 사옥을 비롯한 부동산을 지주회사에 두면서 자회사들로부터 꼬박꼬박 현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은 지주회사가 대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상장된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에 디스카운트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M&A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대부분 큰 폭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위치를 차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분위기 변화 또한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축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공장 건설을 맡기거나 광고회사를 만들어서 광고비의 일부를 챙기는 터널링이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정경제관련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렇게 회사 일부를 일방적으로 대주주가 빼돌리는 게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전반이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 언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심지어는 검찰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과는 상관없이 대주주의 이해관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했던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는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ESG 경영이 보편화되어 대주주의 배임 횡령을 바라보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독단적인 경영으로 소액주주의 부를 편취하려는 시도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대주주도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터널링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각종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인데다가 이제는 개인 연봉 등도 공시 대상이 되어서 회사의 경영 성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임직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대주주라고 해서 많이 받을 경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자체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현금 배당을 받는 편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주회사가 좋은 회사일까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에서 모든 감독들이 선수로 쓰고 싶어하는 존재가 오툴 플레이어입니다. 정확한 타격, 그리고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 도루를 할 수 있는 주력, 그리고 정확한 수비, 송구 능력 등 이렇게 5가지를 야수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보는데요. 국내 프로야구 역사에서 이 5가지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던 선수는 1994년도에 시즌 MVP로 선정된 이종범 선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주회사를 고르는 기준도 5가지 기준, 5T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잘하는가입니다. 올해 지주회사 SK가 유튜브에 2025년
주가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가 27만 원 수준인데 주가를 4년 내로 7배 정도 올리겠다는 포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 경영 목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매출과 순이익 목표치를 전면에 내세운 데 반해서 SK는 주가 목표치를 밝힌 것입니다. 더구나 해시태그에 전문 가치 투자자로 지주회사 SK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한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SK는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20배라 지주회사 중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나 SK팜테코 등 향후 상장할 회사들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기업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향후 SK 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회사한테 투자하고 그리고 그걸 상장시키고 또 지분 일부나 전부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지주회사가 단순히 그 지배만 목적으로 하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처럼 주가가 급락한 시점에서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을 늘린 적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유능하고 실행력이 있는 투자형 지주회사를 판별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선명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밸류에이션이라면 보다 선명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호텔, 건설, 태양광, 금융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하나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 화장품이면 화장품, 자동차면 자동차, 철강이면 철강처럼 일종의 하나의 산업군이라든지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로 설명 가능한 업종에 비해서 이렇게 복합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들은 분석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할인율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점입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싸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지주회사를 사는 것 또한 그 안에 속한 자회사들이나 현금,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회사가 할인되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자회사들의 가치가 오를 때 물론 지주회사의 가치도 오르겠지만 할인율이 좀 더 큰 지주회사를 살 경우에는 할인율 해소에 따른 보너스 상승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별도 재무제표가 우량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쓰입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결 재무제표상 순이익이 좋고 현금이 많더라도 별도 재무제표에 돈이 없는 경우는 아버지는 부자인데 용돈을 못 받아서 쓸 돈이 없는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들로부터 배당도 많이 받고 상표권 로열티 수익도 많이 받고 부동산 임대 수수료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배당도 해주고 자사주 매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로 현명하고 우호적인 주주 정책을 하는가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홈페이지 상에서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도 좋지만 최근처럼 지주회사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장기 주주들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지주회사였던 벅셔 해더웨이의 경우에 배당을 하진 않지만 작년에 247억 달러 그리고 올해 1분기는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총 35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행했습니다. 작년에 주가 폭락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작년이나 올해 자사주를 소각까지 한 지주회사라면 이 주식평가 시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간단한 팁을 추가하자면 상속을 앞둔 지주회사와 인적 분할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이 다 끝나지 않는 지주회사는 가능한 피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에 최대 주주를 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속자의 사망 전후로 상속 기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IR 담당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는 등 극단적인 폐쇄성을 보여주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개편이 끝나지 않은 지주회사의 경우에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업 가치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주회사를 판별하는 5가지 기준, O2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준을 지주회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는 지주회사가 있으시면 댓글로
투자 아이디어를 남겨주시고 몇 가지나 충족시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저나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열등 주식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이 편견 속에 잠자고 있는 기업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시장이 하루하루 변동폭이 큰데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